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선운동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선운동 학에 대해서 했고, 이번 주는 선운동 역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 동영상 강의는 좀 짧습니다. 두 개입니다. 네, 오늘 뭐 강의 양이 많아서 목도 좀 아프네요. 다음에는 선운동학, 그러니까 키네매틱스를 했고, 이번에는 키네틱스, 선운동 역학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선운동 역학은 선운동과 관련된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이건 전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운동량, 충격량, 일, 파워, 에너지라는 여러분들 뭐 생소하면 생소할 텐데 이런 역학적 개념과 함께 선운동 역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그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해서 저희 그 스포츠 과학 아니면 뭐 트레이닝 뭐 체육교육에서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서로 반대편에서 그 달려오던 두 미식축구 선수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이런 상황 많이 보셨죠? 그때 충돌 후에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예, 충돌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야구공이나 농구공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순간 손을 뒤로 빼며 받는 이유가 뭘까? 뭐 손 안 아프지 않게 받기 위해서인데 그걸 역학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게 운동량이라든가 충격량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보셨겠지만은 봅슬레이 그 썰매죠. 썰매를 봅슬레이 팀이 그 스타트 직후에 이제 썰매를 전속력으로 이렇게 얼음을 지치면서 얼음을 썰매를 밀고 나가죠. 이때 썰매를 가능한 빨리 밀고 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는 무엇이고 그게 어떠한 역학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구에서 아마추어들은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고 그 프로 선수들은 이제 나무 배트를 사용하는데 알루미늄 배트가 나무 배트보다 공을 더 멀리 칠 수 있는 이유, 뭐 반발 계수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점프할 때 수직 점프라든가 뭐 서전트 점프라고 그러죠. 지면에 가하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면 힘을 측정할 수 있는 힘판이 있거든요. 힘 센서를 이용해서 이 힘판을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점프 높이, 최고 점프 높이를 직접 우리가 측정 안 하고도 이 힘 가지고 점프 높이를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다 운동량이라든가 충격량하고 관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운동량. 운동량은 일단은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하는 양인데 역학적인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질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움직이게 되면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양이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선수의 질량 곱하기 선수의 속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은 특히 충돌이라든가 충격이 일어나는 스포츠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에서 조그만 퍽을 맞게 되는 골키퍼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이유는 이 퍽이 비록 그 질량은 작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아이스하키에서 바디체,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쿵 부딪혀서 쓰러뜨릴 수 있죠.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 선수 역시 비록 질량은 작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선수보다 운동량이 더 커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는 운동량을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에서 축구공을 차서 거리를 조절할 때 운동량을 조절해갖고 우리가 공이 얼마나 멀리 나가느냐 이런 걸 조절하게 되고 농구의 중거리 슛도 마찬가지죠. 운동량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은 백보드 뭐 뒤를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너무 작게 되면은 링에도 못 미치고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운동량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은 뭐 여러 개의 뭐 물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시스템 안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힘이 합이, 뭐 힘이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합이 만약에 제로라고 치면은 0이면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하다. 즉 운동량 보존의 법칙인데요. 이걸 뭐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은 어떤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 외부적인 힘의 총 합이 0이라면은 운동량은 뭐냐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 했죠. 운동량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그 물체들이 갖고 있는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모두 일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여기 물체 M1이라는 게 있고 M2라고 있는데 질량이 M1과 M2인 이런 두 물체가 있는데 속도도 각각 다릅니다. V1, V2 있는데 이 물체가 서로 이렇게 가다 충돌하겠죠. 충돌해서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갈 경우에 요거는 충돌 전이고 충돌 후인데 요때 가진 운동량하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요 M1과 M2가 합쳐져서 요때 운동량하고 항상 같다는 거죠. 크기하고 방향은 같다는 겁니다. 즉 운동량은 여기서 벡터죠.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량은 뭐냐면은 요 M1의 운동량 M1 곱하기 V1이죠. 그 다음에 M2의 운동량 M2 곱하기 V2의 합 요게 M1이라고 치면은 요게 둘이 합쳐져서 M1과 M2 그 다음에 요 속도 V가 됐을 때의 운동량하고 요거하고 같다는 의미입니다. 변하지 않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요 예제를 풀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피겨스케이트 페어 선수, 그러니까 둘이 한 쌍이 돼서 같이 하는 그 종목이죠. 한 쌍이 얼음 위로 미끄러져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의 질량은 75kg이고 여자 선수는 50kg인데 이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미끄러지다가 정면을 향해 공중으로 던졌어요. 던졌을 때 이때 공중으로 던지기 직전 이 커플의 속도는 둘이죠. 둘이 합쳐진 속도는 전방으로 5m/s, 초속 5m였는데 공중으로 던져진 직후 여자 선수의 속도는 전방으로 6.5m/s, 그러니까 초속 6.5였다면 이때 남자 선수의 속도는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가다가 쭉 이렇게 가다가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던진 거죠. 던져갖고 남자 선수의 속도도 있을 테고 여자 선수의 속도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요때의 운동량하고 요때의 운동량하고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일단은 그 둘이 합쳐서 갈 때의 운동량은 남자 선수의 질량 더하기 여자 선수의 질량하고 두 사람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때의 속도는 5m/s. 그러면은 625kg/m/s이 나옵니다. 이때의 운동량이고요. 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둘이 가다가 요거죠. 요게 이거 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던졌어요. 그때의 운동량은 뭐 같은 거죠. 이때는 같은데 남자의 질량 곱하기 남자의 속도, 그 다음에 더하기 여자의 속도, 여자의 질량 곱하기 여자의 속도. 그러니까 남자의 운동량 더하기 여자의 운동량이죠. 그리고 남자의 속도만 모르고 식은 하나 있으니까 남자 속도를 넣으면은 625 빼기 50 곱하기 이쪽으로 넘기면은 50 곱하기 6.5 나누기 75 나누면은 남자 선수는 초속 4m/s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두 선수가 각각의 운동량을 갖고 있다가 서로 부딪혀서 한 몸처럼 됐을 때 그때 운동량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90kg의 미식축구 공격수가 터치다운을 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초속 6m의 속도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이때 반대편 공중에서도 초속 4m, 반대편이죠. 4m의 속도로 날아오는 120km 수비수가 정면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둘이 이제 뭉쳐진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충돌된 다음에 이 두 선수가 같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크기 속도로 움직였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거랑 똑같죠. 두 선수가 이렇게 서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는 이쪽으로 가고 이 선수는 이렇게 해서 부딪혔는데 둘이 이렇게 한 시스템이 돼서 얼마의 속도로 갔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공격수와 수비수의 운동량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죠. 공격수의 질량은 90, 속도는 6 곱하면은 공격수의 운동량이 되겠고, 이거는 수비수 120kg, 그 다음에 속도는 이거 6m/s, 이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m/s가 되고, 이걸 계산하면은 플러스 60kg/m이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합쳐졌을 경우에 두 선수의 운동량을 구하면은 두 선수의 질량을 합친 거 곱하기 두 선수의 속도는 원래 이거 각각의 운동량을 합친 거와 똑같죠. 60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선수의 속도를 계산하면은 0.29m/s이 됩니다. 쉽죠? 네, 임팩트, 충격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을 한번 살펴보죠. 충격이라는 것은, 임팩트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큰 힘이 작용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충돌하는 충격 시 힘은 다음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질량이 요거는 0.1인 요 물체하고 이 공하고 3kg인 공하고 속도가 이거는 V1, V2라는 속도가 서로 와서 팡 부딪혔습니다. 이게 임팩트죠. 임팩트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물체가 변형이 됐죠. 변형이 돼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머지 힘이 남아있다면은 남은 힘을 가지고 요 파란색 M1 0.1kg의 공은 이쪽으로 V1 포스트라는 방향으로 속도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공은 이런 식의 V2 포스트의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요 두 공의 합친 운동량의 합은 결국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충격력은 시스템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물체가 부딪히는 이런 충격 상황에서 충돌 전하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요 M1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0.1 곱하기 요거 V1 충돌 전의 속도. 요거는 3 곱하기 충돌 전의 속도. 요거는 결국 0.1. 질량은 변하지 않죠. 0.1 곱하기 나중 속도, 0.1 더하기 나중 속도, 3 곱하기 나중 속도. 이걸 합친 요 운동량과 요 운동량은 같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충격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은 충격의 유형은 완전 탄성하고 완전 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erfectly elastic, perfectly plastic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 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충격 시에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 전후에 두 물체의 속도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일라스틱인 경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부딪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방향만 바뀐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 완전 소성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부딪히면은 딱 변형되면서 달라붙어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은 이쪽으로 왔었고, 이 공은 이쪽으로 왔는데 두 물체가 달라붙어 갖고 이 속도로 가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충격은 완전 탄성도 아니고 완전 소성도 아니고 이 중간에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반발 계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발 계수는 영어로는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충격의 탄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반발 계수가 1이라는 것은 완전 탄성, 0이라는 것은 완전 소성입니다. 그러니까 튕겨서 반발이 클수록 1에 가깝고 탄성에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전혀 반발이 없다. 그러면 완전 소성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발 계수는 두 물체의 재질, 재료 특성하고 그 다음에 속도, 서로 충돌할 때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반발 계수는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튕겨져 나가는 바운싱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발 계수가 너무 높으면 이건 규칙으로 위반하죠. 반발 계수가 높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친다면은 야구공의 반발 계수가 크면은 배트에 부딪힌 다음에 공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서 홈런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발 계수를 우리가 조절하죠. 공인 반발 계수라 해서 규격을 하는데, 이런 반발 계수가 중요한 경우는 야구공과 야구 배트 둘 다 반발 계수 중요합니다. 농구공과 농구 코트, 그 다음에 테니스공과 라켓, 그 다음에 골프공과 클럽. 골프공의 반발 계수가 너무 크면 너무 멀리 날아가겠죠. 클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발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중 속도, 두 번째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되겠죠. 상대 속도를 뭐로 나냐면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로 나누는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 공이 이렇게 속도가 오고 녹색 공이 이렇게 왔을 때 부딪히고 나서 파란 공이 이쪽으로 가고 녹색 공이 이렇게 가겠죠. 그때 요 나중 속도 V2의 나중 속도, V1의 나중 속도를 뭐로 나누냐면은 나중 속도 이거죠. 예, 그럼 나중 속도는 V2의 처음 속도, V1의 처음 속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 0.5가 나오고 이렇게 반발 계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구공 그 반발 계수를 측정할 때 보면은 고정된 굉장히 큰 철판에다가 공을 이렇게 속도를 쏴서 쏩니다. 쏴갖고 이때 들어갈 때 속도하고 부딪히고 나올 때 속도 가지고 반발 계수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구공이나 뭐 배구공 같은 경우에는 농구공이나 뭐 테니스공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공을 일정 높이, 예를 들어서 뭐 2m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튀어서 올라오는 요 높이의 비율로 반발 계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물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를 타격했을 때 이런 충격에 의한 속도 변화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해서 계산이 가능한데,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서 질량이 m1인 물체가 v1 풀이라는 속도로 와서 m2라는 질량에 정지하고 있던 m2라는 물체를 타격했을 경우에, 때렸을 경우에 요 V1, V2 포스트가 뭐냐면 M2의 충돌 후의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M1과 M2를 더한 요 두 공의 질량을 더한 것분의 1 더하기 이건 반발 계수 곱하기 M1의 질량 곱하기 요 M1의 초기 속도, 충돌 전의 속도. 이렇게 되면은 요 맞은 후에 공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배트라고 치고 이걸 공이라고 치고 아니면 이거 골프 클럽이라고 치고 이거 골프공이라고 볼 수 있죠. 골프공의 속도를 우리가 반발 계수와 각 질량, 두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그 골프 클럽의 뭐 헤드 스피드 아니면 배트 스피드를 알면은 우리가 그 공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 속도, 방망이에 맞은 야구공의 속도, 아니면 골프 클럽에 맞은 골프공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배트의 스피드, 아니면 골프 클럽의 스피드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배트, 아니면 무거운 골프 클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골프공을 더 작게 하거나, 야구공을 더 작게 하거나, 아니면 반발 계수를 또 높이는 거죠. 다 탄력적인 걸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타격된 공을 더 멀리, 또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거를 이제 예제를 풀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골프공을 드라이버가 이렇게 와서 때렸을 경우에 이 드라이버의 질량, 그 다음에 드라이버의 속도, 그 다음에 공의 질량, 그 다음에 반발 계수를 알면은 이 타격된 직후에 공의 속도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버 헤드의 질량은 0.2kg,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버가 이 공에 접근하는 이 속도는 타격 직전의 속도는 50m/s, 그 다음에 공의 질량은 0.05kg입니다. 그리고 반발 계수는 0.8일 때 이때 임팩트 직후에 임팩트한 후에 공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 여기 실제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각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xy 이런 방향이 될 텐데 여기서는 수평 속도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y 방향, 수직 방향의 속도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문제는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타격된 후에 공의 속도고 이걸 모르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1은 여기 그대로 놓으면 되고 1, 그 다음에 2는 반발 계수인데 우리가 알죠. 0.8, 그 다음에 M1은 뭐죠? 클럽 헤드의 무게 0.2kg, 그 다음에 여기 M1도 맞죠. 0.2kg, 그 다음에 M2는 공의 무게죠. 공의 무게는 0.05kg, 그 다음에 이거는 클럽의 진입 속도, 클럽의 진입 속도는 50m/s. 그다음부터 뭐 산수죠. 이걸 풀면은 충돌 후 공의 속도는 72m/s가 됩니다. 스핀과 리바운드. 예,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제가 그 강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뭐 연말에 그 중등 그 임용고사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스핀이 있는 공이 그 바닥에 아니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충돌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더라고요. 일단은 공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튕겨 나가면은 요거를 수직선으로 봤을 때 요걸 입사각이라고 그러고 요걸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핀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스핀이 생기면 요 그림으로 설명하죠. 이렇게 스핀이 있죠. 이렇게 스핀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접촉하면서 이쪽에 힘이 생기면은 요 힘하고 반대되는 우리 마찰력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배웠죠. 2주 전에가 배웠는데 요 마찰력이라는 거는 요 물체의 진행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요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 수평으로 가는 힘이 줄어들고 수직 힘은 그대로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입사하고 반사가 이렇게 똑같이 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찰력에서 수평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반사각이 어떻게 보면 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백스핀이 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건 여기다 바닥에 바운스된 직후의 그 각도입니다. 일단 그것까지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공에 스핀이 걸릴 경우에 거기서 마찰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제가 한번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가장 좋은 예가 당구입니다. 그랬고 그 마세이라고 그러죠. 마세이. 예, 찍어치기 하게 되면은 찍어치기인데 뭐 찍어치기 일단 영상을 보시죠. 백스핀을 극도로 많이 주는 게 찍어치기거든요. 보면은 공을 친 후에 다시 다 돌아오죠. 돌아오는 거고 이걸 이제 고속 촬영으로 한 게 있는데 고속 촬영 영상 또 보시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여기서 지금 이 표면에서 지금 마찰력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마찰력은 공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점점 속도가 느려지겠죠.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느려져서 거의 정지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마찰력이 어떻게 보면 공이 앞으로 나가려는 힘보다 마찰력이 더 커지는 순간, 지금은 마찰력하고 공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하고 같게 되는 지점에서 일단 정지가 되죠. 위치가 정지가 되고 이때부터는 나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이 공이 마찰력이 커져서 뒤로 가는 힘이 마찰력이 더 커집니다. 이게 더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오겠죠. 공 계속 회전하고 이제 공이 돌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원래 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평지에서 굴러가는 거고 이게 바운스 될 때도 거의 같은 원리로 힘이 작용하는데 같은 원리가 되는데 그 바운스 될 경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갔죠? 이만큼이 갔죠. 그리고 제가 스핀과 리바운드에 관한 거를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백스핀만 보죠. 검정 글씨 백스핀에 의해서 일단은 여기서 마찰력이 증가하겠죠. 아까 당구공이 그 그 마세이로 찍은 당구공이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 마찰력이 생기죠. 공의 진행 방향이 이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반사각이 줄어드는 거죠. 원래 입사각보다 좀 작아지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반사각도 줄어들지만은 마찰력이 증가되면서 전진 속도가 감소하죠. 아까 당구공이 가다가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전진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뭐죠? 전진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진 속도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수직으로 위로 가는 바운스 됐을 경우에 위로 가는 속도가 좀 크다는 거죠. 크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 반사각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대 방향 탑스핀일 경우에 탑스핀에 의해서는 뭐 마찰력이 이렇게 뭐 탑스핀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사실 탑스핀이라는 건 공이 회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의 진행 방향하고 같은 거죠. 마찰력이. 그래서 이때는 마찰력이 반대 방향의 마찰력, 공의 진행하는 마찰력의 증가로 전진 속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전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전진 속도가 증가하면서 상승 속도는 그대로니까 이 전진 속도에 대한 이걸 커지니까 이 각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탑스핀인 경우군요. 탑스핀인 경우에는 전진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상승 속도보다 위로 가는 수직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반사각도가 오히려 커지는 거죠. 공이 약간 이렇게 뭐 가라앉는다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명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 돕기 위해서 동영상도 뭐 찾아서 한 시간 동안 헤매서 찾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에서 이게 스핀이 있는 공이 그 바닥에 부딪혔을 때 마룻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농구같이 백보드에 부딪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스핀이 없다고 치면은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같습니다.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에 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이가 항상 이 지점에 닿아야 되는 거죠. 이 각도에서는. 그래서 공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농구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백보드에다가 백스핀을 구사해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백스핀이 걸린 공을 슛을 합니다. 슛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사각이 커지면서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안 들어갔지만은 여기는 공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슛한 공은 백스핀이지만은 이 보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탑스핀이죠. 이게 탑스핀 걸리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 모양이 이거랑 똑같죠. 탑스핀 걸리면은 요 반사각은 오히려 뭐 증가하는 건가? 이걸 반사각으로 했을 때는 반사각이 더 증가한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보드에서 봤을 때는 이거 현재는 우리가 던진 거는 백스핀이지만은 이건 탑스핀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이거 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던진 공은 백스핀이지만은 이 보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뭐죠? 탑스핀하고 똑같은 거죠. 보드에 맞는 순간에는 탑스핀이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에 슛 던질 때는 백스핀이지만은 여기 보드에 맞았을 때는 충돌했을 때는 탑스핀의 효과가 있다.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면 이거 낼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좀 한참 걸렸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데 우리가 테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탁구할 경우에 딱 백스핀을 많이 주죠. 일단 우리가 백스핀의 효과는 이렇게 해서 반사각이 줄어들죠. 이렇게 공이 약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더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했지만은 백스핀을 할 경우에는 네트를 이렇게 살짝 넘어서 이렇게 주고 탑스핀은 약간 더 높게 띄우죠. 띄워갖고 부딪힌 다음에 훅 튀어버리죠. 이렇게. 탁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입사각 반사각도가 이렇게 커지니까 사실은 더 이게 튀어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낮게 깔리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백스핀 된 공은 일단 공중에서 봤을 때 그 마그네스 효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백스핀이 걸리면은 공이 이렇게 중력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 공의 비행 궤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낮게 네트를 살짝 넘게 쳐더라도 충분히 아웃되지 않고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 뭐냐면은 이 각도, 입사 각도가 작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크지 않고 작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입사 각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반사 각도가 이렇게 반사 각도가 어떻게 보면 입사 각도가 작죠. 입사 각도가 작기 때문에 반사 각도가 이렇게 원래는 반사 각도가 이래야 되는데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입사 각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이 효과는 백스핀의 효과는 뭐라 했죠? 이게 전진 속도 마찰력에 의해서 전진하는 속도를 줄여주거든요. 원래대로는 백스핀이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거는 공이 앞으로 튀어가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공이 툭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입사각 반사각으로 봤을 때는 요 반사각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지만은 이렇게 높게 튀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요 입사각도 작게 할 수 있고 입사각도 작게 할 수 있고 이걸로 입사하면 입사각이 커진 거죠. 이렇게 낮게 깔려서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각도가 커지더라도 높게 튀어오르더라도 워낙 전진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해서 전진 속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낮게 깔리고 힘없이 낮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테니스나 탁구에서 탑스핀의 효과를 보죠. 탑스핀을 이렇게 치면은 맞은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니까 프릭션은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평 속도를 증가시켜서 공이 이렇게 낮게 깔리게 되는 효과가 있죠. 낮게 깔리지만은 속도는 더 빨라지고 각도는 낮게 깔리고 속도는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탑스핀을 보면은 테니스에서 탑스핀을 보면은 이게 탑스핀 걸린 공이 유체역학에 의해서 마그너스 효과에 의해서 공이 쉽게 잘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높게 쳐갖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높은 각도로 쳐야 되는 거죠. 낮은 각도로 치면은 가다가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투사 각도가 이렇게 뒤에 배우겠지만은 투사 각도가 높은 편이고 큰 편이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여기서 보면은 이 입사 각도가 어떻게 되죠? 이걸로 입사 각도로 쳤을 때는 입사 각도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입사 각도가 커지겠죠. 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낮게 깔리는 효과가 있지만은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전진 속도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공이 확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입사각도, 반사각도가 작아지는 것보다 전진 속도 증가, 그 다음에 요 입사각도 증가 효과가 더 커져서 이렇게 공이 맞은 다음에 공이 확 튀어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 충격량, 임펄스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 겁니다. 이건 충격하고 약간 다른 의미인데 물체의 운동은 결국 가해진 힘뿐만 아니라 가해진 힘에는 크기하고 방향도 있죠. 아니라 힘이 가해진 시간에 의해서 운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가해진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 두 개를 곱한 게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크게 한다면은 충격량이 크게 된다면 그 물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이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가하는 힘을 크게 한다. 두 번째 힘을 가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그거고 충격량 역시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힘 벡터를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을 무조건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늘려야 대부분 좋겠죠. 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일단 힘하고 힘을 작용하는 시간과의 적절한 조합이 우리 신체적 능력이라든가 운동 기술을 얼마나 숙련되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충격력, 바로 전 슬라이드까지 배운 임팩트 포스하고 충격량, 임펄스하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합니다. 이건 단지 이건 힘이고 충격량이 힘이고 이건 힘과 힘을 가해진 시간과의 곱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혼돈하지 말고 이건 개념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충격량은 힘과 힘을 가한 시간의 합으로, 시간의 곱으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예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상을 제가 찾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왼쪽 영상부터 보세요. 이 로봇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MIT에서 이제 만든 로봇인데, 이게 일본의 도요단가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했다가 지금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영상에서 보면은 뭐 로봇이 점프하고 그 다음에 점프한 다음에 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러죠. 이 점프를 만드는 이걸 뭐냐면 이 상태 운동량이 없다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운동량을 만든 거죠. 이 운동량의 원천은 이 로봇이 지면에 가한 힘과 힘을 가한 시간의 곱으로 곱에 의해서 생긴 충격량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런 예이고요. 그랬고 이런 운동량의 변화는 게 얼마나 높이 떴느냐, 아니면 얼마나 오래 공중에 머무르느냐 이런 결정은 충격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충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다 힘을 측정할 수 있는 판을 놓고 이 바닥에 가하는 힘,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점프 높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보여드리고요. 그랬고 뭐 이런 충격량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점프하는 데도 있지만은 뭐 옆에 보면 저인데 이제 골프 스윙 할 때도 중요해서 이게 신발 바닥에 있는 압력 센서로 약간 힘을 추정하는데 압력 센서를 가지고 내가 바닥에 얼마나 충격량을 가했는지 충격량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약간 웨어러블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예를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신발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색일수록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거고 파란색이 약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얼마나 충격량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개념은 충격량에 대한 개념은 일종의 뭐 파워 선수들이 파워를 얼마나 생성해낼 수 있는지를 아는 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면 발력, 지면에 가한 힘이라든가 충격량, 힘을 가한 시간으로 곱한 충격량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에 활용하는 예인데 그 스파르타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트레이닝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센터인데 그쪽에서 이런 지면 발력기와 충격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re at Training Ground, we individualize your workout. Through our force plate technology, we attack exactly what you need, taking out all guesswork. Generally, when you're training at anywhere else, people will try to hit everything. They try to hit that hinge, squat, bench, whatever it is, but here we can identify exactly what you need. Through research that we've done, we've made that data 네, 여기에 accurate, 힘을 측정하시는 meaning that 판이고요. once you go through our assessments, we're not just talking about what you need to do, we know exactly what you need to do. As an elite athlete, it's important to find a way to get better each and every offseason. Every year, new talent's coming in, new prospects are coming up. If you're not finding a way to get better to improve for the next upcoming season, you're staying the same, and the chances that someone else is going to pass you up increases. 아까 뭐 몇 번 보였겠지만은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든 간에 바닥에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센서가 달린 판을 놓으면은 바닥을 어느 힘으로 어느 방향에서 어떤 크기로 눌렀는지를 측정하는 걸 통해서 이 선수가 발현한 뭐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트레이닝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 예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단지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 이거를 계산하면 간단하지만은 힘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어집니다. 힘이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따라서 힘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적분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적분이 뭐냐면 TI와 TI 플러스 1 사이에 이때 요 힘의 곡선에 있는 면적 밑에 있는 면적을 다 재면 됩니다. 면적을 계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FI 시간이 TI일 때 이때의 힘, 그 다음에 TI 플러스 1일 때 이때의 힘, 요거의 중간값으로 해서 요거 가로는 요 시간, 높이는 요 중간값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해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충격량으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이것은 그 시간이고 이거는 힘입니다. 힘은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데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를 곡선으로 그려봤더니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량은 이 점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은 음의 충격량이 되고 요 면적 이것은 양의 충격량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인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 운동역학 시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물리량의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 즉 어떤 물체에다가 우리가 충격량, 힘과 힘을 가한 시간을 이제 곱해서 충격량을 주어졌을 때 이 충격량은 뭐가 같냐면은 이 물체가 그 충격량을 받기 전의 운동량에서 충격량을 받은 후의 운동량 그때까지 변화량과 이 가한 충격량과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한번 공식으로 한번 보면은 차근차근 보면은 그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입니다. 힘을 가한 시간은 힘을 나중 시간, 힘을 마지막 가하고 마지막 시간, 힘을 할 때 초기 시간입니다. 이걸 나눠보면은 힘은 어떻게 되죠? F equal MA죠. 여기다가 MA를 대입하게 되면은 A를 보면은
여기 M은 그대로 가고 A는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TF 빼기 TI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신 곱하기 시간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신 곱하기 시간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가 됩니다. 요거는 뭐죠? 신 곱하기 시간에 힘을 가한 시간. 이건 뭐가 되죠? 충격량이 되는 거죠. 충격량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는 뭐가 되죠? 운동량. 운동량인데 이거는 F니까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 처음 속도니까 이건 처음 운동량.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니까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창 던지기 예를 들겠습니다. 창을 던지는 이 창 던지기 동작은 뭐냐면은 이 창 던지는 선수가 이 창에다가 충격량을 가하는 건데 힘과 힘을 가하는 시간 그래서 충격을 가하는데 그래서 결국 얻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 창의 운동량을 증가시켜서 변화시켜서 이게 더 큰 운동량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창 던지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수가 이 창에다가 충격량을 많이 가하기 위해서 큰 충격량을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큰 힘을 작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힘을 가하는 시간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힘을 가하는 시간은 여기부터 릴리즈 할 때까지 이게 힘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힘을 가하는 시간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상체를 더 뒤로 접겨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창 던지기 선수는 이 창에다 가하는 힘은 근력에서 오는데 근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해서 가능한 한 창에 힘을 오래 가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이뛰기에서 우리가 높이뛰기 위해서는 이 지면에다 힘을 가해서 지면이 또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을 해서 지면이 우리에게 높이뛰기 선수에게 힘을 가해서 더 높이 넘을 수 있는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는 도약하는 순간 이 선수의 뭐죠? 질량 곱하기 속도. 이 속도가 크면은 더 높이 뛰겠죠. 그렇다면은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하기 위해서 충격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충격량을 더 많이 주는 방법은 여기서 힘을 더 큰 힘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 지면에 가하는 이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선수처럼 이렇게 눕혀서 누워서 들어서 발이 땅에 닿는 시간을 최대로 길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뛰기 선수 역시 이 들어올 때 이 자세, 누운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연성이 중요한 거죠. 자세와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뭐 던지거나 우리 몸을 던질 때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로 착지 동작입니다. 우리가 뭐 띵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높이 뛰었다가 점프했다 내려오면서 착지할 때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착지하는 순간에 무릎이나 발목을 살짝 굽혀주죠. 굽혀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거는 무릎을 꼿꼿이 피면은 뻣뻣한 착지가 되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 부드러운 착지가 되는데 이때 지면에 닿아서 정지될 때까지 힘을 보면은 몸무게가 뻣뻣한 착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부드러운 착지는 이렇게 해서 힘이 뻣뻣한 것보다 작죠. 근데 이때까지 착지돼서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이때 전체 충격량은 뻣뻣하거나 부드럽거나 똑같습니다. 결국 이 곡선의 면적은 서로 같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착지의 장점은 뭐죠? 착지는 착지하는 순간에 이 힘이 그게 뻣뻣할 때만 4.5인데 이때는 뭐 3.5밖에 안 되죠. 결국은 이 3.5라는 힘이 결국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되는데
이 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시할 때는 충격량은 같지만은 적지하는 순간에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부드러운 착지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길었죠. 여기서 한 60 가까이 걸렸고 뻣뻣한 착지는 여기서 한 50도 안 되는 지점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면적은 같은데 시간을 길게 해주면은 우리 몸에 가해지는 부하, 힘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상당히 긴데 이제 2개만 설명해주고 이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10번. 10번은 이와 같이 배구 선수가 브로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스파이크한 공은 수평선에서 마이너스 75도의 방향으로 초속 13m의 속도로 오고 있고, 만약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로킹하는 동안은 블로커는 이 손에 50ms, 1000분의 50이니까 0.05초가 되겠죠. 0.05초 동안에 힘을 200N의 힘을 가했습니다. 이때 힘의 방향은 네트와 수직,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니까 블로커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한 거죠. 이때 그리고 볼의 질량은 0.5kg 이었을 때 이때 블로킹한 후에 볼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일단 뭐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스파이크한 공의 속도고, 이거는 블로킹한 힘의 벡터. 파란색으로 잘 안 보일 텐데 이건 블로킹한 힘의 벡터. 그리고 결국에는 뭐 공은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건 공의 속도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화살표의 길이, 속도의 크기랑 그다음에 속도의 방향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거 미리 뭐 표시했지만은 구하는 방법은 수평하고 수직 성분하고 다 나눠야 됩니다. 수평 방향의 충격량, 수평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 그다음에 수직 방향의 충격량, 수직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나뉘는데 일단 수평부터 해보죠. 수평은 여기까지죠. 그리고 공의 수평 속도, 요거의 수평 속도는 여기까지죠. 요거죠. 그다음에 수직 속도는 요거고, 요걸 구하면 되는데 수평 속도는 13 코사인 얼마죠? 몇 도죠? 75도. 네, 75도니까 3.36이 되는 거죠. 여기 3.36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의 수직 속도는 이 좌표계를 표시 안 했는데 이게 x고 y면은 수직은 이쪽 방향,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13 곱하기 이때는 사인 75에서 요거는 마이너스 12.56이 되죠. 네. 그렇다면은 임팩트 시에 공에 가해진 수평 방향 충격량은 뭐냐면은 수평 방향 공의 운동량의 변화, 즉 수평 방향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이 공식을 들어갑니다. 일단은 수평 방향 충격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평 방향 충격량은 마이너스 200, 힘은 마이너스 200N이죠. 마이너스 200 곱하기 이때 공에 접촉한 시간, 공에 힘을 가한 시간은 왜 0.05초냐면은 1ms는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50ms니까 이거는 0.05초. 이렇게 되고 이거는 공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은 0.5 공의 질량 곱하기 공의 나중 수평 속도.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는 수평 속도로 났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공의 질량 곱하기 공의 처음 뭐죠? 처음 속도. 네, 공에 진입할 때 속도니까 얼마예요? 이때는 마이너스 3.36이죠. 네. 이거 플러스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3.36. 이거죠. 여기 빼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공의 나중 수평 속도를 구하면은 이거를 다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16.64. 그러니까 요거에 요 파란 녹색 화살표의 x 성분은 마이너스 16.64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직 방향을 보죠. 수직 방향 충격량은 수직 방향 공의 운동량의 변화고, 일단 수직 방향 충격량은 뭐였어요? 힘을 여기서 수직 방향은 없죠. 수평 방향으로 200N이기 때문에 이건 0입니다. 0이 되고,
이때 수직 방향 처음 나중 운동량은 0.5 공의 질량 곱하기 공의 낮은 속도 우리가 모르는 거 빼기 0.5 곱하기 뭐죠? 마이너스 12.56 요거죠. 처음 속도. 결국 계산하게 되면은 요 속도는 요 공의 속도의 x 성분, y 성분, 수직 성분은 마이너스 12.56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x 성분, 수평 성분, 수직 속도 다 아니까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6.6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2.56의 제곱 이렇게 하면 20.85. 요 공의 속도의 크기는 20.85가 되고 요 방향은 아크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아크 탄젠트 수평분의 수직 16.64분의 수직 성분 12.56 이렇게 놓으면은 37.05도가 납니다. 그리고 공의 속도를 구하려면은 공의 크기, 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을 다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제 11번인데요. 이거는 최조 선수가 이런 뭐죠? 띠틀이죠. 띠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착지하는 장면입니다. 착지하는 장면인데 이 선수의 질량은 45kg이고 이 선수의 착지할 때 이 선수의 질량 중심의 속도는 수직 아래 방향으로 5.4m/s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런 45kg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질량 중심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필요한 충격량은 얼마인가?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착지 후에 무릎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뻣뻣한 랜딩이죠. 착지. 했을 때까지는 시간이 0.25초 걸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무릎을 살짝 굽혀줘서 그 착지하는 시간을 길게 해줄 경우에 0.5초, 2배가 됐죠. 이 두 가지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이 선수가 겪게 될 평균 수직 힘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문제풀 들어가면은 질량 중심이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충격량인데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고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뭐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속도가 제로니까 요거는 0이 되겠죠.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처음에 이 선수의 질량 45kg, 그 다음에 수직 아래 방향 5.4니까 마이너스 5.4 해서 이때는 243kg/m가 되죠. 예, 요 kg/m를 뉴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kg/m는 뉴턴 세컨드로 바꿀 수 있고요.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요하죠. 예, 뉴턴 세컨드. 예, 근데 뒤에 뭐 설명할 텐데 요게 243이 되고 일단은 이때 평균 수직 힘을 구하는데 이때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충격량이 이미 여기서 나왔죠. 24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그러면 평균 수직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0.25초 돼서 평균 수직 힘은 이걸 0.25초 넘기게 되면은 972 뉴턴이 납니다. 수직 방향으로. 평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바닥에서 선수에게 가해지는 평균 힘이 972라는 거죠. 이게 결국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가 그 부하를 주는 이런 힘들이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부드럽게 착지해서 착지하는 데까지 0.5초 2배로 늘린 거죠. 이 경우에는 평균 수직 힘을 구하면은 똑같습니다. 평균 수직 힘은 0.25 대신에 0.5를 하고 그대로 납니다. 243이죠. 243. 잘못습니다. 243이니까 이거를 0.5로 해서 이제 더하게 되면은 486 수직 방향으로 어떻게 되죠? 착지해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2배로 늘렸다. 이건 서서히 착지했다는 거죠. 서서히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우리 관절에 가해지는 그 부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래서 소프트 랜딩, 즉 부드럽게 착지하는 게 우리 근육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인대를 보호해주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